마트 시식 코너에서 무심코 구운 만두 하나를 집어 먹었다가 네. 원래 살 계획이 전혀 없었던 그 냉동 피자까지 카트에 우겨놓고 계산대로 행하신 적 혹시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자주 있는 일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 옷가게에서 아주 비싼 정장을 먼저 입어보고 났더니 꽤 가격이 나가는 스웨터가 갑자기 엄청난 막 가성비 아이템처럼 느껴져서 덥석 결제해버린 경험은요? 그것도 진짜 흔한 함정이죠. 맞습니다. 오늘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을 위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부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지갑, 시간,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등 뒤에서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정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심리학의 영원한 고전,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입니다. 네, 책 본문뿐만 아니라 저자가 직접 남긴 편지, 영업 실무자들의 분석 아티클, 그리고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영상들까지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을 관통하는 이번 심층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무슨 심리학 개론서에 나오는 딱딱한 이론을 울퍼대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저희가 지루한 건 못 참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치열한 영업 현장, 또 팽팽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알게 모르게 타인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머릿속에 깊숙이 숨겨진 그 자동 반응 버튼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네. 나아가서 얄팍한 상술이나 부당한 설득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줄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어 무기를 장착해드리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 미션입니다. 길거리 전단지를 매번 거절하지 못해서 주머니에 막 수북하게 쌓아두시거나 아니면 친한 동료가 곤란한 부탁을 해올 때 속으로는 이거 맡으면 오늘 무조건 야근이다 이렇게 경보를 울리면서도 입으로는 네, 제가 할게요. 이러고 있죠. 맞아요. 입으로는 이미 뱉어버리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꽤나 흥미로우실 겁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실소가 터졌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대단한 심리학 고전이 탄생하게 된 계기 말입니다. 치알디니 교수 본인이 독자들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 자기가 심리학자이면서도 방문 판매원이나 자선단체의 모금원들에게 매번 속아 넘어가는 소위 말하는 호구였던 거죠. 네, 호구였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적인 고백이 이 책을 수십 년간 생명력 있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봐요. 저자 스스로가 원치 않는 잡지를 덜컥 구독해버리고 누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도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지갑을 여는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학자로서 자존심이 상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대체 왜 인간은 특정 조건만 갖춰지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승낙해버리는 걸까? 이 뼈저린 자기 반성이 결국 수십 년간 위장 취업까지 불사하며 영업 현장을 누빈 연구로 이어졌거든요. 위장 취업까지 진짜 대단한 집념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끝에서 인간의 뇌가 가진 아주 기계적인 패턴을 발견해냅니다. 책에서는 이걸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 즉 클릭 휘어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죠. 테이프의 재생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음악이 흘러나오듯이 어떤 유발 요인이 주어지면 우리 뇌가 앞뒤 재지 않고 특정 행동을 쏟아낸다는 그 개념이군요. 네. 자료에 보니까 이게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진화시켜온 아주 극단적인 지름길 가능 휴리스틱이라고 하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간의 뇌가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는 겨우 20와트 전구 하나를 켤까 말까 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20W요? 생각보다 엄청 죽네요. 엄청난 고효율이죠. 이 미친 효율성을 유지하려면 매 순간 시각, 청각으로 쏟아지는 수만 가지의 정보를 일일이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따질 여력이 뇌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뇌는 생존을 위해 복잡한 사고 과정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립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진화적 본능을 바탕으로 이런 신호가 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일종의 단축키를 만들어둔 거죠.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 이 단축키가 있다는 걸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교묘하게 누르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설득의 달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유도나 주짓수 고수들이 딱 떠올랐어요. 자기 힘은 거의 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무게중심하고 관성만 살짝 툭 건드려서 넘뜨려 버리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노련한 영업사원이나 마케터들이 바로 이 심리적 주짓수의 고수들인 셈입니다. 근데 당하는 우리는 철저히 내가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게 제일 소름 돋아요. 그래서 더 방어하기 힘든 거죠. 그들이 가장 즐겨 누르는 첫 번째 버튼이 바로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원칙이기도 하고요. 상호성? 받았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그거죠? 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원시 사회에서 음식이나 도구를 나누면서 생존 확률을 높였던 인간은 받았으면 돌려준다는 이 거대한 부채의 그물망을 뇌 속에 완전히 각인시켰거든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마트 시식 코너의 만두가 바로 그 부채의 그물망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아주머니가 되게 친절하게 웃으시면서 건네주신 그 공짜 군만두 한 입을 받아먹는 순간 우리의 무의식에는 이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불편함이 딱 자리 잡는 거잖아요. 네, 그 찝찝함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2+1 만두 세트에 냉동 피자까지 얹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원칙이 진짜 무서운 건 아주 작은 호의조차도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불공정한 교환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공정한 교환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세련된 파생 기술이 존재합니다. 바로 거절 후 양보 전략의 대조 효과를 결합하는 방식이죠. 거절 후 양보. 저 그 부동산 중개인 케이스 스터디 영상 본 거 기억나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세가 5억 원인 아파트를 4억 8천만 원에 사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 노련한 협상가들은 절대 처음부터 4억 8천만 원을 부르지 않더라고요. 절대 안 그러죠. 대뜸 집주인한테 가서 4억 5천만 원에 계약합시다. 이렇게 아주 무리하고 어이없는 요구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집주인은 불쾌하면서 단칼에 거절하겠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그 순간을 딱 노려서 한 발 물러서는 척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4억 8천만 원에 해주시죠. 이러면 집주인이 승낙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치솟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전략이 통하는 이유는 인간의 심리 메커니즘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방금 살펴본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무리한 요구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먼저 양보를 해줬잖아요. 나름 양보를 한 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도 거절만 할 게 아니라 한 번쯤 양보라는 호의로 보답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조 효과가 기름을 붓는 거군요. 백화점 직원의 고객한테 30만 원짜리 비싼 양복을 먼저 입혀본 다음에 8만 원짜리 스웨터를 딱 보여주면 그 스웨터라 갑자기 엄청나게 저렴한 푼돈처럼 느껴지는 현상이랑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4억 5천만 원이라는 충격적으로 낮은 가격을 먼저 듣고 나면 4억 8천만 원이라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조건처럼 다가오니까요. 진짜 교묘하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세상의 모든 호의를 다 거부하고 의심부터 해야 하나요?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죠. 그건 사회생활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호의 자체는 훌륭한 인간관계의 윤활유니까요. 따라서 누군가 선의를 베푼다면 일단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호의가 나중에 나의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미끼나 영업도구로 판명나는 순간 머릿속에서 상황의 프레임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속으로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속임수다라고 라벨을 확 바꿔 붙이는 거군요. 속임수에는 보답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사인계가 건넨 음료수 한 캔, 무료 샘플 하나가 나를 조종하기 위한 장치임을 깨달은 순간 부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맑은 정신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감사 때문인가, 의무감 때문인가 스스로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빚진 마음을 이용하는 함정을 지나서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두 번째 무기, 일관성의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사람은 한번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고 나면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모습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여주려는 강력한 강박을 가집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적 배경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심리학적으로는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는 본능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죠.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합리화하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자료 분석하면서 그 자동차 영업사원들의 낮은 공 던지기 로우 볼링 수법을 읽고 나니까 이 인지 부조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확 와닿더라고요. 그 수법이 진짜 악랄하죠. 네. 경쟁사 매장보다 무려 $700나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해서 일단 고객의 입에서 좋습니다, 계약하죠. 이 승낙을 끌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영업사원은 고객한테 계약서도 막 작성하게 하고 새로 살 차 몰고 동네 한 바퀴 시운전도 시켜주잖아요. 심지어 대출 서류까지 쓰게 하죠. 맞아요. 이 과정에서 고객은 속으로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이 쉐보레는 완벽해. 이러면서 온갖 정당화를 마친단 말이에요. 고객이 이미 마음속으로 그 차의 주인이 되어버린 바로 그 타이밍에 덫이 딱 닫힙니다. 영업사원은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 안타깝다는 표정으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점장님이 결제를 반려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옵션 하나가 가격표에서 누락되었네요. 그러면서 약속했던 $700의 할인을 싹 걷어드립니다. 진짜 화나겠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고객은 분노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애초에 그 차를 사려고 했던 유일한 이유인 가격 메리트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고객이 그냥 그 비싸진 가격에 서명을 하고 차를 몰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미 서류 쓰고 시운전하는 그 시간 동안 $700 할인이란 요소를 넘어서 이 차 색깔이 내 맘에 든다, 연비가 좋다, 가족들이 좋아할 거다. 네. 이런 수많은 새로운 이유들을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서 매몰 비용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미군 포로들 세뇌시킨 사례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맥락이죠. 아주 훌륭한 연결입니다. 중공군은 미군 포로들에게 물리적인 고문 대신에 아주 사소한 일관성의 덫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미국이 완벽한 나라만은 아니다 라는 아주 가벼운 누구나 동의할 법한 불평 한마디를 노트에 적게 만들었어요. 그 정도는 뭐 사실이니까 적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 글의 내용을 조금 더 부풀리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포로 수용소 방송에서 직접 낭독하게 만들었죠. 한번 자신의 손으로 적고 입으로 내뱉은 이상 포로들은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점차 사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와, 끔찍하네요. 아주 작은 예스 하나가 점진적으로 쌓이면서 결국 열렬한 공산주의 협력자로 변모하게 된 진짜 무시무시한 심리 통제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 작은 동의가 쌓여서 스스로를 옭아매는 걸 막으려면 우리는 대체 어떤 방어막을 쳐야 할까요? 머리로 따지기 전에 이미 감정적으로 동화되어 버리는데 말이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칠디니 교수는 우리 몸이 보내는 원초적인 신호, 즉 뱃속의 신호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뱃속의 신호요? 네. 내가 과거에 뱉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지금 상대방의 불합리한 요구를 억지로 승낙해야 하는 순간 위장이 꽉 조여오고 명치 끝이 불편해지는 찝찝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왠지 체할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바로 덫에 빠졌다는 뇌의 경고입니다. 그 불쾌감이 느껴지는 즉시 속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당신이 내 일관성을 무기로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속으로 딱 짚고 넘어가는 거군요.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지금 내가 아는 모든 사실, 이를테면 할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결정을 내리던 그 순간에도 알았더라면 과연 나는 이 선택을 했을까?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샀을까? 자동차 할인철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답은 명확하게 절대 안 산다가 되겠네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일관성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밖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 사회적 증거와 호감의 원칙을 해볼까요? 네. 우리는 상황이 불확실할 때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걸 정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수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이 원칙의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기괴한 예가 바로 예능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가짜 웃음소리, 인조 웃음입니다. 하하하 하는 그 소리요. 네. 시청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열이면 열, 다들 그 가짜 웃음소리를 경멸하고 짜증낸다고 답을 해요. 그런데도 방송국 제작진이 그 기계적인 웃음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 소리를 삽입했을 때 시청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훨씬 더 재미있다고 평가하고 화면을 보며 더 자주, 더 크게 웃는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무의식은 남들이 웃으니 여기서 웃는 게 맞다고 지름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텐더들이 영업 시작 전에 팁 유리병에 자기 돈으로 지폐 몇 장을 미리 꽂아두는 거나 다단계 방문 판매원이 이웃집 영수 엄마도 벌써 한 세트 구매하셨어요 하고 바램을 잡는 것도 완벽하게 같은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현대사회로 오면 온라인 쇼핑몰의 별점 리뷰나 소셜미디어의 트렌딩 차트가 이 현대판 인조 웃음소리가 될 테고요. 이걸 방어하려면 다수가 하는 행동은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맹목적으로 군중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통제력을 가져야 하죠. 리뷰 1000개가 달려있다고 무작정 결제 버튼을 누를 게 아니라 조작단 바람잡이는 없는지 이성적인 통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 군중의 힘만큼이나 우리의 이성을 쉽게 마비시키는 또 다른 무기가 바로 호감입니다. 우리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의 부탁을 유독 거절하지 못하거든요. 후광 효과랑 유사성의 함정이네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자동차 판매왕 기네스 기록을 가진 조 지라드의 일화 말이에요. 아, 그분 스킬은 가히 예술의 경지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유사성 조작 스킬을 보면 고객이 타던 헌차를 매입하러 트렁크를 슬쩍 열었는데 안에 캠핑 장비가 보인다. 그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세상에, 저도 주말마다 숲으로 캠핑을 가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격하게 공감하잖아요. 맞아요. 만약 골프공이 굴러다니면 내일 라운딩 잡혀 있는데 비가 안 와야 할 텐데요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요. 나랑 취미가 같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빗장이 풀리고 호감이 생기면 결국 지갑이 열리게 마련이니까요. 훌륭한 영업사원들은 이처럼 유사성과 칭찬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가짜 호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외모가 주는 매력이나 기분 좋은 아부에 일일이 방어선을 치고 분석해야 할까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에 가깝고 너무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치알디니 교수는 호감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를 차단하려 애쓰지 말고 타이밍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타이밍이라는 건 내가 감정적으로 휩쓸리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속으로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자동차 판매원을 만난 지 겨우 25번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필요 이상으로 저 사람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나?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그렇다는 경고벨이 울리면 즉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거래의 대상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수천만 원을 주고 사서 집으로 타고 갈 것은 나에게 칭찬을 퍼부은 저 싹싹하고 유쾌한 조 지라드가 아니라 그가 팔고 있는 쉐보레 자동차 그 자체일 뿐이라는 냉정한 사실을 분리해서 사고해야 하는 거죠. 거래할 때는 사람과 제품을 완벽하게 분리해라. 정말 뼈를 때리는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문자 그대로 마비시켜버리는 두 가지 거대한 원칙, 권위와 희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진 연대감까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권위의 원칙을 보면 우리는 제복을 입은 하람이나 화려한 직함을 가진 이들 앞에서는 이성적 판단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권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있죠. 한 병원에서 신혼 미상의 사람이 간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고는 특정 환자에게 명백히 치사량에 달하는 잘못된 투약 지시를 내렸죠.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놀랍게도 간호라들의 95%가 평소에 의학적 지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지시한 대로 치사량의 약을 투여하려 했습니다. 95%나요? 네. 의사라는 권위적인 타이틀 하나가 수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이성적 판단을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PM들이나 서비스 기획자들이 서비스 소개 페이지에 ISO 국제인증 마크나 전문가 추천사를 빼곡하게 박아놓는 것도 유저들의 비판적 사고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권위의 상징을 빌려오는 전략이죠. 결국 권위에 휘둘리질 않으면 이 사람이 과연 이 문제와 직결된 진짜 찐 전문가가 맞는가? 라고 자문하고 딴지를 거는 습관이 필요하겠네요. 직함이나 값비싼 정장, 고급 외제차 같은 권위의 상징물들은 사실 조작하기 제일 쉬운 껍데기일 뿐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홈쇼핑 채널을 넘길 때마다 혹은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일마다 심장을 벌렁거리게 만드는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마감 임박, 남은 수장 딱 2개. 이런 문구만 보면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물건인데도 당장 사지아이면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잖아요. 희소성의 핵심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인 손실 회피 본능을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이미 쥐고 있던 혹은 쥘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죠. 네.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 심리를 아주 악랄하게 활용합니다. 집을 둘러보고 결정을 망설이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넌지시 던지죠. 선생님, 방금 세금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의사 부부가 그 집을 보고 갔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와,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거네요. 가상의 경쟁자가 등장하는 순간 평온하게 형세를 관망하며 비교하던 고객은 이성을 잃습니다. 이 기회가 희귀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급해져서 당장 계약금부터 쏘게 되는 거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극도의 감정적 흥분 상태가 되면 놀리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데 방어할 틈이 있기는 한 걸까요? 쉽지 않지만 바로 그 피가 끓어오르는 감정적 동요 자체를 경고 신호로 역이용해야 합니다. 갑자기 무언가를 빼앗길 것 같은 조급함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순간 무조건 심호흡을 하고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심호흡부터 해라. 그리고 희소성의 안개 속에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죠. 나는 이 물건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저 남들보다 먼저 소유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이 물건의 원래 기능대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려는 것인가? 아, 소유냐, 사용이냐. 품절 임박 딱지가 붙어서 희귀해진 초코칩 쿠키라고 해서 그 쿠키의 맛이나 영양가가 더 좋아지는 것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쿠키가 희귀해졌다고 맛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다. 명쾌하네요. 소유욕과 사용 가치를 분리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20주년 개정판에 추가된 제7의 원칙, 바로 연대감을 짧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앞서 말한 호감은 나와 취미가 비슷한 정도의 가벼운 연결이라면 연대감은 그보다 훨씬 깊고 원초적인 우리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가치관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무리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중 하나로 인식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대상에 대해 논리적인 검증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거의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특정 브랜드의 팬덤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비합리적인 결정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바로 이 강력한 연대감 원칙이 작동한 결과죠. 자,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려지는 지름길 반응을 공략하는 7가지 거대한 심리적 무기들을 낱낱이 해부해 봤습니다.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증거, 호감, 권위, 희소성, 그리고 연대감까지요. 이 무기들은 정부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아끼려는 우리 뇌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현대사회를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죠. 하지만 치알디니 교수가 강조하듯 이 지름길을 악용해서 조작된 증거와 거짓 호의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배운 방어술들을 일상에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장의 신호와 감정적 조급함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은 분석을 마무리하며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약간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영업사원과 설득의 달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7가지 원칙을 가장 완벽하고 끈질기게, 그것도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일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알고리즘은 끝없이 좋아요라는 사회적 증거를 제시하고 검색 기록으로 일관성을 추적하며 맞춤형 콘텐츠로 호감과 연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후 사라지는 콘텐츠로 희소성의 공포를 주입하죠. 오늘 배운 이 방어 전략들을 당장 소셜미디어를 켤 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자동 반응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